나스닥은 현재 0.160% 상승한 14,8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손님과 오늘 함께 트레이딩 전략 나눠볼 텐데요.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전략으로 이어가 주셨네요, 맞손님. 네,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 14,815포인트 이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좀 집중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선이 14,820포인트 시점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1시죠. 11시 됐을 때 60분봉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중심에 대한 매물대가 이제 14,815라인대예요. 그래서 이 15라인대가 지켜줬을 때는 다시금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수 대응 구간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자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15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맞선님께서 오늘은 매수로 들어주시면서 14,815포인트 들어주셨는데요. 차트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일봉부터 좀 여러분들한테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일봉상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일본 기준점으로 항상 볼 때 이동평균선을 보는데요.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현재 5일선 시점에서 이미 좀 지지를 받아줬던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 지지 구간대가 현재 14,800포인트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봉에 대한 5일선이 이탈이 나오게 되면 오늘 당일성 트레이딩 전략은 매수가 아닌 매도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봉에 대한 5일선 포인트는 14,800포인트 시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00포인트 시점이 이탈이 안 되고 계속 지켜주는 부분을 보여주게 된다면 오늘 또 다시 한번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점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겠고 60분봉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매수에 대한 채널이죠. 지금 현재 60분봉 채널을 계속 보시게 되면 매수에 대한 채널이 직접적으로 계속 이탈이 되지 않고 현재 매수 채널이 이탈이 되지 않고 계속 매수에 대한 추세가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매수에 대한 추세가 좀 강하다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하단 지점으로 열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최근 저점 포인트가 7월 8일과 7월 8일에 대한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저점 포인트가 14,585라인인데요. 그래서 이때 시점은 봤을 때 일봉상에 대한 5일선의 지지를 받고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60분봉상에서 매수에 대한 채널 하단 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하단 지점이 지금 14,660포인트 시점이에요. 그럼 14,660포인트가 일본 기점으로 봤을 때 11선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11선에 대한 포인트를 체크를 하면은 정확한 가격대로 봤을 때는 14,680 가격대로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60분봉 시점에서 봤을 때 14,660선이 음봉에 대한 캔들로 이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중기적인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추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다가 하단 지점인 즉 일봉에 대한 11선이 이탈이 나오게 됐을 때는 중기적인 추세가 매도로 바뀔 수가 있다. 다만 이탈이 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계속 물론 이제 하단 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려오고 난 이후에도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나스닥이 점진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14,815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대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현재 횡보를 쳤었던 구간대가 있었죠. 우리가 저점 포인트, 즉 시세 발산이 나왔습니다. 양봉에 대한 시세 발산이 7월 9일 날에 이제 시세 발산이 나왔거든요. 거래량도 충분히 좀 받쳐줬었고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발산이 나온 시점부터 해가지고 고가놀이를 했었던 이 패턴이 완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발산이 나온 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안 터졌습니다. 발산이 나왔을 때. 근데 이 두 번째죠. 미장 시작했을 때 발산이 한번 크게 터졌기 때문에 고가를 갱신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다시금 조정 포인트가 내려왔을 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가격대냐? 바로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죠.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를 저점과 고가 라인대 기준으로 좀 보시게 되면 14,780부터 지금 현재 14,840, 약 한 80포인트에 대한 레인지를 두고 매물대가 형성이 된 걸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점에서 매물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 눌림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4,815 라인대 있죠. 자, 이 구간대가 이탈이 되면 저는 오늘 단기적인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대가 다시금 지지를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역헤드앤 숄더나 뭐 쌍바닥 패턴 만들어 주게 된다면 이것이 매수에 대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수에 대한 패턴을 형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매수 대응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현재 802랑 820 라인대 기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이 구간대의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매수든지 매도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량이 지금 섞여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횡보 또는 지지 여부를 계속 판단하려고 흔들고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14,000 아까 60분봉 채널상 말씀드렸죠. 14,660 라인대 이 구간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일봉에 대한 11선이 이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봤을 때 현재 15분봉에 대한 추세죠. 14,790과 14,840에 대한 이 고가 라인대 이 사이 매물대가 14,800부터 14,820까지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 라인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60분봉 추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 14,815 라인대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매도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14,815 이 중요 포인트 중심선으로 두시고 이 구간대 아래 가격대가 있다라고 하면 매도에 대한 힘이 세구나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짚어주신 이제 14,815포인트를 중심선으로 두고 매도 혹은 매수 쪽으로 이렇게 가려봐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하면 나스닥 오늘 신고점도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마스터님. 네, 신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아직은 일단 좀 높아요. 다만 네. 제가 이제 좀 염두를 내고 있는 게 내일 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안에 이제 뭔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는 좀 네.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소비자 물가 발표도 있겠지만 뭐 이번 주에 이제 또 파월의 발언들이 또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인플레이션 얘기라든지 뭐 네.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좀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이 또 방향성이 갈릴 것 같은데 좀 더 완화적인 발언을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나스닥이 지금 상황상에서 봤을 때 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스닥이 좀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편입되어 있는 지수인 만큼 저는 충분히 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전하게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중요 이제 내일 있을 소비자 물가와 앞으로 있을 이제 파월 의장 이 발언들을 어느 정도 보시면서 그때 가서 좀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완화적인 말을 이어간다면 나스닥 상승 여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마스터님.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소비자 물가가 뭔가 이제 저는 크게 시장을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예상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일단 좀 적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은 뭐 1차적으로 과연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테이퍼링이 이제 앞으로 뭐 경제가 이제 사실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달러 푸는 속도를 좀 제한한다. 달러 푸는 속도를 조금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일단은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계속 이제 나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언제까지 테이퍼링 얘기만 하냐.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래도 생각하실 수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나오네요.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그죠?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 진짜 정말 중요한 거고 뭔가 이제 9월 달에 테이퍼링이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공식화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초에는 그래도 실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외 선물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해외 선물 시장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많이 보시는 분들 한해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요. 증시가 좀 무너졌었습니다. 증시가 크게 무너졌었던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에서 과연 이번에 테이퍼링을 해도 신흥국 증시라든지 뭐 우리 한국 증시 뭐 코스피 이런 지수들이 무너질까? 이 부분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먼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라면 과연 미국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달러 푸는 속도를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급하게 아니면 뭐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들을 보고 나서 그게 이제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관련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한 건요. 테이퍼링을 처음 시작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구두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만 드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비롯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분 얼굴을 제가 뵀네요. 그렇죠. 이렇게 벤 말로만 버냉키라는 듣다가, 사람이 네. 되게 산타클로스 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저도 딱 봤을 때 되게 인자하게 이제 생기셨는데 욕을 많이 드셨죠. 사실 그렇죠. 예고 없이 이제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바람에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 금융시장 내에서도. 시장을 크게 흔드신 분이라고. 그렇죠. 시장을 좀 많이 흔들었었던 아주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2013년 5월에 여러분들 테이퍼링 첫 언급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국면이었고 다른 나라들 뭐 브라질, 터키, 러시아 뭐 이런 신흥국에 대한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좀 부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말씀드렸대 20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첫 언급이 되었다. 테이퍼링이라는 이 사전적 단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줄인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인다라는 거는 뭔가 조인다라는 거죠. 물 수도를 좀 조인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돈을 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줄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언급을 시작하고 20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제 증시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좀 나타났는지 일단은 국채금리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통상 국채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채권을 매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매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시중의 유동성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국채에 대한 발행을 하면 할수록 사실 이 채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대한 공급량이 넘치게 되니까 시장에 채권이 공급량이 넘치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가 되고 통상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하다 보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요소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해줌으로써 시중에 대한 공급량을 축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또 다시 매입을 함으로써 공급량이 없어지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다시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함으로써 금리는 내려가는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채권 매입을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요소가 되고 다시 시중에 대한 채권에 대한 공급량이 좀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요소인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언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13년 5월에 바로 반영을 해버려요. 아직 네. 줄이지도 않았는데. 즉 채권 매입을 줄이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2013년 5월 때 2.1%에 대한 국채금리 수준이었던 게 바로 가파르게 12월 달에는요 3%를 찍고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리 선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13년 2월 달에는 어때요? 자,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죠. 즉 채권 매입 축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달에 축소를 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미리 반영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또 코스피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13년도 때 첫 언급이 되고 난 이후에 코스피가 8에서 거의 9% 정도 급락을 보여주게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9%에 대한 급락은 상당히 큰 급락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테이퍼링 그게 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테이퍼링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계속 우려를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급락 포인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테이퍼링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그때 지수들을 보면은 5월에 언급을 한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이퍼링을 시행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장은 선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9월 달에 지금 첫 언급이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번 증시에서도 선반영이 될 가능성을 일단은 우리는 배제로 깔고 가야 돼요. 배제할 네. 수가 없겠죠. 언급만 돼도 이제 흔들리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언급만 돼도 지금 근데 사실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되고 난 이미 이후에 됐다고요? 이미 됐다. 이미 됐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9월 달도 그렇고 뭐 12월 달도 그렇고 공식화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8월쯤 잭슨홀 미팅이 열리거든요. 각국의 이제 통화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정책 회의를 하는 건데 아마 이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미 이제 선반영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코스피도 5월 달에 첫 언급이 나온 이후에 급락이 나왔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도 13년 5월 달에 2.1% 수준에서 바로 3%까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었다. 가파르게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미국의 이제 S&P 500 지수 이 증시는 그때는 좀 영향을 좀 미미했다. 이렇게 좀 판단드릴 수 있겠는데 이때 대체적으로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어요. 되게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2013년 뭐 5월 달에 이제 미국 채금리 뭐 상승하고 뭐 이때 이제 달러도 좀 소폭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코스피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S&P 500 지수는 완전히 소폭에 대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것을 보면서 또 알 수가 있겠죠. 2013년도 때 보면요. 이때 테이퍼링 언급이 나온 이유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채권 매입을 해주게 되면 지금 사례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게 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채권 매입을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을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달러 푸는 속도를 빨리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2013년 미국 경제 성장은요 지금과도 비슷했습니다. 지금과도 비슷했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이제 조정 포인트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다. 근데 코스피 보면은 완전히 급락 포인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지금 시기 국면이랑 좀 대비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 게 신흥국이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미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경제 성장이 좀 차별화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막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이 다른 네. 나라들은 계속 부진한 그런 국면이었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미국은 경제 성장이 잘 돼가고 있는 미국은 조금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받고 그 외에 이제 좀 그에 반해 뭔가 이제 코스피 한국 경제 성장은 좀 더뎠거든요. 금융위기 이후로. 그래서 이때 조정이 크게 받았다. 근데 지금과 얼추 좀 저는 상황이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이번에도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근데 이렇게 급락에 대한 포인트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물론 이제 저는 조정이 좀 내려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사실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사실. 뭐 학습 효과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대여봤기 때문에 사실 네.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가 한국은행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죠. 8월 달에 금리 인상 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이러한 것을 대비를 해서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예상치도 못한 그런 변수들을 뭔가 정책들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는 증시가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대여봤기 때문에 다른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 사례를 비롯해 가지고 큰 하락은 보여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내려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때 이제 뭐 달러 얘기도 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2015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4년 6월 달에 달러가 초강세 현상이 나와요. 네. 달러에 대한 초강세 현상이 나왔는데 이때 관점 보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2015년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달러도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었죠. 2014년 6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뭐 테이퍼링 한다라는 게 2014년 1월 달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이때는 막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됐었어요. 달러 자체가 움직임이 좀 많이 흔들었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6월 달 이후로 이제 초강세 현상이 나오면서 달러도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후에 사실 뭐 증시에 대한 신흥국 증시도 많이 무너졌었고 뭐 코스피 뭐 미증시 할 거 없이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 현상이 나왔는데 증시가 왜 무너지냐라고 이제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통상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통화 공급량을 축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아무래도 시중의 공급량을 줄이게 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여기에 가치 상승에 따른 달러를 조달하는 그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뭐 당연히 추가적으로 달러에 대한 강세 현상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에 대한 강세 현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달러 회수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는 안전하게 달러를 가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달러 회수 현상이 나오게 되고 위험 자산에서 결국엔 자금 이탈 현상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딱 하면은 사실 미증시의 조정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즉 하락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되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